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회로 가볼 텐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원법 개정에 반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민주당이 어제 강제 종료 표결에 나서서 이걸 중단을 시키고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한 걸까요?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법조 기자단 해체 이야기도 나왔는데 바로 그 주인공이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입니다. 왜 이런 주장을 했는지 궁금한데 함께 이 두 가지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강제 종료를 시켰습니다. 왜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겁니까? 근데 지금 한 며칠 한 3일 정도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요. 네. 근데 무제한 토론을 충분히 그 정도면 야당에게 저희들은 그 자신들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대부분 아쉽게도 야당 의원들이 올라와서 어떤 문제점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무제한 토론의 핵심은 국정원법을 갖고 토론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근데 국정원법과 관련 없는 내용도 많고 또 뭐 그 관련 없는 건 둘째치고라도 어떤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뭐 책을 읽거나 네. 뭐 또 그 사실상 뭐 그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 무제한 토론에서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더 이상 그 야당에서 뭐 특별히 자기 주장을 해야 될 만한 내용이 없다 이렇게 판단도 들고요. 두 번째는 네. 가장 큰 것은 지금 어제부로 해서 지금 1,000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 예. 코로나19 확진자가요. 예. 전국적으로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3단계 격상 문제가 심각하게 그 지금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에서 그 국회가 이게 집합해가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라는 판단이 들어서 여당으로서는 이제는 종료할 때가 된 것 아니냐 이런 그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제 비판적인 논조를 보이고 있는 일부 언론은 어떤 그 비판을 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애당초 처음부터 반론권을 보장한다고 하더니 왜 중간에 왜 끊냐. 이게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좀 그 국민들 관심 받고 이러니까 일부러 끄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뭐가 관심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필리버스터를 이번에 세 번째 해보는데요. 네. 첫 번째 기억이 2016년 그 테러 방지법 갖고 필리버스터를 했어요. 예, 그랬죠. 그 당시에 상당히 국민적 관심이 높았고, 그에 대해서 그 호응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과연 그만한 호응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저 정부 여당 때리기에 네. 이것을 활용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무제한 토론이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게 제대로 된 내용보다는 뭐 일부 의원께서는 뭐 성범죄가 스트레스 충동 탓이라느니 네. 뭐 또 윤희숙 의원은 책만 읽으셨고 그다음에 김태흠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차별 얘기하는 등 뭐 별로 유익하지 않은 얘기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네. 저희들로서는 그리고 지난 한 2, 3일 동안 충분히 자신들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다고 봐요. 그 이상을 할 이유가 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이렇게 비판하더라고요. 뭐 그게 어제 오늘 얘기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던데요. 코로나가 어제 오늘 아닌데 지금 1,000명이 넘었다는 것은 좀 다른 의미죠. 최근 들어와서 급격하게 그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전 세계적으로 그 최대 기록을 어제 다 기록을 했습니다. 각국이요. 예. 그러니까 북반부 지구로 봤을 때 북반구가 전체적으로 지금 코로나 확진세가 간단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일본도 어제 3,000명이 넘으면서 최대치를 기록했고 예. 미국은 25만 명으로 최대치입니다. 예. 한국 역시 1,000명이 넘으면서 최대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간단하게 어제 몇 주 전의 상황, 며칠 전의 상황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글쎄요. 그 언론에서 그렇게 보는 게 더 아니한 인식 아닐까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러면 지금 그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는 국회 안에서의 집합도 금지가 된가 피해야 된다. 그러면 임시국회 일정도 사실상 올스톱으로 그러니까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이십니까? 당분간은 뭐 올스톱이라고 할 수는 없겠는데 저희가 뭐 그렇다고 사회적으로 아직 3단계까지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국회도 방역 당국의 그 어떤 그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지금은 20명 이상이 모이는 것은 가급적 자제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국회도 그런 지침을 따라야 되고 예. 불가피하게 국민을 위해서 모여야 될 때 모여야 되겠죠. 국회라는 것이. 예. 그러나 이 모임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제 그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원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자들 앞에서. 예. 그러려면 상임위도 열어야 되고 본회의도 다시 열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간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것들은 국회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필요한 것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잘 아시겠지만 매일매일 죽어가는 노동자의 삶의 문제거든요. 한 그럼요. 가정의 문제고요. 예. 이 문제를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상임위하고 본회의를 할 때 저희가 최소화해서 모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2월 국회까지 마지막 날까지는 지금 이 12월 임시국회가 내년 1월 10일까지거든요. 네. 한 2, 3주간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저희들이 적절한 시점에 본회의를 열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지금 저희가 앞서서 잠깐 짚었는데 윤미향 의원이 와인 모임을 갖지 않았습니까? 이 와중에 네. 이거에 대해 그럼 예. 당에서 좀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어떤 게 있어야 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네.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특히 아마 솔선수범해야 될 모든 사람들이 네. 조금 가급적 모임을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더군다나 그것을 또 SNS 올리는 건 더더군다나 적절치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법조기자단 해체를 주장을 하셨어요. 왜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라 이게 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미 민변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언론하고 이 소송을 지금 들어가 있어요. 네네. 진행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출입 기자 제도는 매우 독특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전 세계에서 별로 없는 제도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지금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예. 법조기자단 운영 같은 경우가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은 죄송합니다. 네. 여기에는 기자실의 운영이 사실은 이게 기관의 재산 아니겠습니까? 검찰과 법원의 재산인데 여기에 출입하고 기자로서의 서비스를 받는 것을 기자단이 결정을 해요. 네. 법조기자단이 되기 위해서는 투표를 통해서 기자단 투표를 통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여기 들어가는 것도 그냥 쉽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략 최소 거의 3분의 2 가까이 지지를 받아야 되고 일부 메이저 언론사는 또 거부권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명이. 네. 그러니까 매우 폐쇄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게 지금 법조기자단, 경찰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도리어 국가기관의 국민들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도리어 취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청와대 이미 관련 청원이 올라갔는데 거의 30만 명이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아쉬운 거는 글쎄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이나 검사가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깡패라고 그랬죠. 네. 옛날에. 예. 이걸 한마디로 제가 했더니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막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한 거의 핵심은 첫 번째는 기사 베끼기 하지 마라. 소위 우라카이라는 관행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어요. 받아쓰기 하는 관행. 네. 그다음에 그래서 우라카이 같은 거 잘못됐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출입기자 하다니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되니까 가급적이 해체되는 게 낫지 않겠냐 얘기했는데 도대체 뭐가 막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동아일보 사설 같은 경우 매우 악의적이라서 네. 그래서 동아일보 사장을 대상으로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도 지금 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송을 내실 계획이세요? 예, 검토 중에 있어요. 매우 부적절하기 때문에 예. 그건 출판물을 통한 명예훼손이라고 좀 보고 있어서 법적 검토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아일보 사설만 콕 집어서 지금 소송까지 준비하시는 특별한 동아일보 사설이 제일 악의적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있는데요? 하여간 그것을 일종의 막말이라고 프레임을 짰고 네. 저 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사상에 대한 문제까지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조금 더 관련 법조의 변호사들하고 지금 검토를 해서 이것은 너무 해도 너무 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한번 이 점을 여쭤볼게요. 아까 이제 정부의 재산, 국민의 재산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러면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야 된다고 보세요? 정부가 나서는 게 저는 첫 번째는 기자단 스스로 하는 게 좋고요. 정부가 운영을 바꾸면 됩니다. 지금 사실 대부분의 부처에서 운영 방식이 다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국회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 청와대도 다 바뀌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출입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정부 부처가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떤 온라인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다 등록한 기자들한테 다 해주면 돼요. 네.
근데 그것을 기자들이 어떤 뭐 기자단을 구성해서 이것을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럼 정부가 나서가지고 아예 이제 개방을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첫 그렇습니다. 번째는. 예, 그러니까 이게 과거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기자단 예. 그때는 이게 기자실 폐쇄인데요. 예. 제가 말씀드린 건 기자실 폐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음, 첫째는 이제 브리핑룸이 있고 기자실이라는 게 있는데 음. 이 기자실이라는 게 아주 과거에는 부정적이었죠. 네네. 뭐 요즘은 그런 관행은 거의 없는데 음. 뭐 19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나와요. 촌지를 주고받는 그런 어떤 네, 공간이 네. 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심지어 뭐 고스톱 쳐서 문제가 되는 기사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네,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이 기자실이 너무 폐쇄적으로 음. 각 언론사들이 지금 칸막이를 쳐서 이것은 우리 공간 이렇게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느 나라도 이렇게 쓰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공간은 개방을 해서 개방적 공간으로 기자들이 기사를 쓰고 취재원을 만나고 그다음에 자기들끼리 뭐 정보 공유할 수 있죠, 기자들 간에. 그런 공간으로 개방적 공간이 그 기자실을 예를 들면 그 국가기관인 기자실을 다른 기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 이러면은 일부 메이저 언론사, 기득권 언론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마이너 언론사나 소수 개인 언론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취재 권한이 제한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의원님 말씀드리는 그럼 혹시 정부에게 왜 그런 거 안 해보냐 안 하냐고 혹시 좀 질문을 던져보셨어요? 혹시 답변 들으신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뭐 정부 측에서 얘기는 없는데요. 그 법무부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 쪽은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한두 번이 아니고요. 네. 예를 들면 마이너 언론사에서도 제시를 했고 지금 민변이 소송까지 제시를 했어요. 행정소송까지. 예. 그리고 심지어 정의사회 구현 사재단 신부님들까지 최근에 12월 달에 발표한 검찰개혁과 관련돼서 이 언론사의 운영에 관한 문제까지 지적을 했어요. 같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일종의 검찰 같은 조직에서는 자신들과 법조기자단 간의 공생관계라고 봅니다. 일종의 악어와 악어새 관계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언론 정보를 흘리고 그 정보를 언론사가 독점하면서 일종의 무한 반복해서 받아쓰기가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2000년 11년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르실 때 사실은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또는 검찰이 기획을 했다 하더라도 논두렁 시계로 대표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욕 주기 기사가 무한 반복으로 언론에 확대 재생산됐죠. 예,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비극적 상황을 하는데 검찰이 기획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이 제 1등 공신이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 이번에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것이 언론의 기득권과 특권을 버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국회 연설 중에서 이제 또 하신 말씀이 한겨레 경향, KBS, MBC는 법조 기자단에서 탈퇴하라 이렇게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에 대해서 일부 언론은 언론 줄 세우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던데요. 제가 그런 얘기한다고 언론이 줄 서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예. 저는 그나마 이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는 게 한겨레 경향 정도. 그다음에 KBS 기자 제가 만나면 기자들이 그런 얘기를 스스로 많이 하는 기자분들이 계세요. 이 얘기했을 때 제가 주말 사이에 전화나 카톡을 많이 받았는데 기자분들한테 저에 관련돼서 기사를 쓰라고 데스크에서 사실상 일선 기자들한테 지시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쓰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일선 기자들은 굉장히 이런 상황에 대해서 힘들어해요. 왜 그러냐면 금년 같은 경우는 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어가지고 소위 기사를 취재하기 어려웠었죠. 환경 자체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나 위에 데스크에서는 기사를 쓰라는 압력이 오니까 일부 통신사나 또는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갖고 아까 제가 우락가이라고 그러죠. 100개 쓰기나 언론계 은어인데 은어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언론을 재편집해서 취재한 게 아니라 하는 방식이죠. 그게 무한 반복이 됐어요. 제가 제 케이스를 한번 얘기하면 제가 오늘 같은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MBC가 급하게 이제 올리지 않습니까? 속기 내용 올리죠. 속기록 올리죠. 근데 오탈자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맞아요. 예. 한번 제가 북한 얘기하면서 선군 정치를 했는데 거기서 다른 방송에서 오탈자가 났는데 그 오탈자가 다른 언론이 무한 반복을 씁니다. 그리고 또 저하고 이름이 비슷한 의원이 또 동료 의원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인터뷰했는데 제 이름을 잘못 나오면 또 무한 반복돼서 나옵니다. 제가 이거는 어떻게 보겠어요? 취재하지 않고 쓴 거거든요. 보고 쓰고 100개 쓰고. 근데 일선 기자들의 어려움을 위에 데스크에서 강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선 기자들 사이에서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할 말 없는 분위기 아니냐 이런 분위기도 있다는 게 자기들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출입기자단 해체 문제가 정말 이거는 법조기자단이 상징적인 것이고요. 다 이거는 개방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지금 현재 김병준 지금 국민의힘에 계시죠? 네. 김병준 씨가 이거를 집필을 총 책임졌던 게 있어요. 언론문과 개혁과 관련돼서 대통령 자문 기획 정책기획위원회 나온 건데 당시 뉴욕타임스 기사를 인용을 했더라고요. 뉴욕타임스가 기자실 어떤 폐쇄나 출입기자단 개혁과 관련돼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제도가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거란 겁니다. 그리고 미 군정하에서 통치의 수월성을 위해서 유지된 제도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죠. 이거는 반드시 이제 새로운 유능한 기자 그리고 그 언론사의 건전한 경쟁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계에서 이제 출입처제도 없애고 분야별 취재로 가야 된다는 얘기 나온 지 수십 년 됐어요, 사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요거 한 번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근데 그 일부에서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요즘 듣도 보도 못한 언론사가 상당히 많은데 완전히 오픈해 버리면 오히려 해서 악용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이건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그 문제에서 이제 레거시 언론사, 소위 그 기존의 전통적 미디어나 언론사들이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각성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속도 경쟁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확실한 보도,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중심으로 저는 예를 들면 출입처에서나 또 기자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오버라든지 확인되지 않는 보도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정 정도 자격이 되는 언론사에 대해서 예를 들면 부처에 출입할 때 기자 자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 기준을 둘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한테. 그러나 저는 그 턱이 어떤 과도하게 장벽이 돼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시장에서 소위 언론을 둘러싼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걸러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여러 사회단체나 종교계 또 정당에서 논의되는 가짜 뉴스를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가짜 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체계 이런 문제가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도리어 레거시 미디어, 기존의 전통적 미디어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